자, 일단 숙제는 다 하셨죠? 그치? 그러면은 숙제 우리가 질문부터 좀 받을 건데 시간 관계상 숙제를 다 질문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저 시계로 한 30분까지만 질문을 받아보고 그 전에 끝나면 바로 진도 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숙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2번이요. 하나하나 할게. 자, 일단 102번. 102번 얘기하기 전에 얘들아 101번 그거 답이 잘못 들어갔더라고 해설에. 답 2번입니다. 답 2번이에요. 농도를 묽히는 방법은 물을 타는 거죠. 기역과 니은 보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진해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일단 그럼 102번 질문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 자, 묽은 황산을 만드는 과정인데 자, 500ml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증류수를 3분의 1 정도 넣었는데 일단 그리고 가 부피 플라스크에 진한 황산을 5g 넣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진한 황산은 이거 액체예요. 액체 수용액이에요. 갈색 시약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꺼내서 쓰는 거야. 고체가 아니야. 뭐 소금 타듯이 이거 자체가 액체야. 그래서 이 녀석 또 농도를 가지고 있어. 얘도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진한 황산은 5g. 자 이렇게 놓고 혈전까지 물을 부어서 뭐 섞었대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묽은 황산의 몰 농도를 구해보라. 그럼 묽은 황산의 몰 농도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일단 이렇게 만든 용액은 500ml죠. 묽은 황산의 농도 부피는 500ml야. 근데 여기에 몇 g이 들어있어요? 요 진한 황산 5g이 들어있죠. 그치? 근데 이 진한 황산 5g에는 물도 있고요. H2SO4가 황산이야. 황산도 있어요. 그치? 진한 황산 자체가 용액이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몰 농도를 구하려면 이 녀석의 몰수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치? 얘 몰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는 황산의 분자량을 알아야 될 거예요. 얘가 황산이죠. 그럼 만약에 이 몰수를 내가 알아냈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얘 몰수를 내가 알아냈어. 그럼 알아냈으면은 알아낼 때 뭘로 알아냈겠어? 일단은 뭐 질량이 나왔겠죠. 2g 중에 몇 g이 이 녀석이다라고. 그러면 요 질량을 다시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분자량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자, 또 진한 황산의 퍼센트 농도 이걸 또 알아야겠죠. 요 녀석의 퍼센트 농도를 알아야겠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퍼센트 농도가 예를 들어 뭐 20%라고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 얘가 20%면 5g 중에 얘가 20%면 5g? 100g에 진한 황산 100g에 5g이 20g 20g이 녹아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면 5g에는 1g이 녹아있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요 1g이 H2SO4잖아. 이거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1g이 되면은 이 녀석의 몰수는 진한 황산의 분자량으로 이 1g을 나눠주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몰수가 나왔으니까 500ml분의 요 몰라고 하면은 묽은 황산의 몰 농도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지. 밀도는 알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네. 묽은 황산이랑 그냥 황산이랑 개념이 같은 거. 그쵸? 얘는 물이 좀 덜 탄 거고 얘는 물을 많이 탄 거고 묽은 황산. 얘네? 묽은 황산은 고체. 묽은 황산이 고체냐고? 네. 아니지 묽은 황산도 물을 탄 거잖아. 지금 500ml 용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진한 황산이 용액인 거야. 그럼 그 진한 황산 5g에는 1g의 황산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g의 황산이 500ml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요만큼의 몰수가 500ml에 들어있다. 이게 몰농도죠. 아 그러니까 1g은 황산이고 1g은 황산이라는 용질, 용지. 묽은 황산이라는 건 용액, 진한 황산이라는 것도 용액. 알겠어? 그러니까 진한 황산 5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을 알아야 되지 일단. 이해돼요? 그래서 기억 되게 필요했다는 얘기. 됐니? 또 질문? 400, 103번? 103번? 자, 103번 볼게요. 자, 100g에 들어있는 성분의 질량을 각각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밀도는 뭐 1g/ml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해결해보자. 몰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의 몰농도를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은 일단 질량으로 줬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가의 용액의 질량은 몇 g이야? 100g이죠. 100g에 에탄올이 몇 g 녹아 있는 거예요? 20g 녹아 있는 20% 용액이죠. 가는. 근데 나는 자, 포도당 용액인데 용액이 마찬가지로 100g입니다. 100g인데 얘는 포도당이 18g이네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봐요? 몰농도를 물어봤어. 그럼 몰농도라는 이야기는 부피분의 몰수죠. 부피분의 몰수로 바꿔줘야죠. 근데 문제에서 가와 나의 밀도는 1g/ml로 동일하네요. 근데 1g/ml라는 게 무슨 뜻이야? 1g/ml라는 게 1ml에 1g이라는 뜻이야. 그치? 1ml에 1g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잘 봐봐. 100g은 몇 ml예요? 100g은 100ml겠지. 나 100g도 몇 ml예요? 100ml겠지. 그치? 그러면 에탄올 20g의 몰수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에탄올 20g의 몰수 보니까 분자량 보면 에탄올의 분자량은 46이래. 그러면 20g은 46분의 20몰이죠. 이게 몰농도가 되죠. 가의 몰농도. 그럼 나의 몰농도는 180분의 18이죠. 180분의 18이면은 10분의 1몰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나가 가보다 클 거래요. 이게 더 크죠. 몰농도는. 가가 더 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지. 이해돼요? 자, 그럼 퍼센트 농도 가와 다가 같을 거래요. 그럼 가의 퍼센트 농도는 이미 계산을 했어요. 몇 퍼센트야? 20%야. 그러면은 니은의 가만 계산을 해보자. 자, 가는 벤젠 80%에 에탄올 20%. 벤젠이 용매죠. 벤젠이 용매고 에탄올이 20. 에탄올이 용질인 거야. 그러면 가도 역시나 용액은 몇 그램? 100g이죠. 근데 에탄올이 몇 g이래? 또 20g이래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 얘도 몇 퍼센트야? 얘도 20%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용매의 몰수는 나가 가보다 클 거래요. 나에서 용매의 몰수, 용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매. 그러면 봐봐. 나에서 100g 중에 나의 용매는 82g이죠. 그치? 또한 다의 용매는 벤젠 80g이죠. 그치? 근데 문제는 몰수를 묻잖아. 그럼 벤젠의 분자량이 몇이야? 벤젠의 분자량은 78이래요. 그러면 이거 78로 나눈 게 나에 들어있는 용매의 몰수죠. 그치? 자, 그리고 다는 잠깐만. 나는 물이지. 물. 쏘리. 82g의 물이죠. 그럼 이거 18로 나누고 얘가 벤젠이니까 벤젠은 78로 나눠야죠. 그치? 그래서 얘가 더 크다.
1mg당 질량. 1mm당 질량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안 나와 있으면 그게 필요 없는 문제죠. 그냥 그게 필요 없는 문제죠. 간단한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얘네를 몰롱도로 고쳐야 되니까 준 거지. 고쳐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 오르지. 그래요? 네. 오케이. 또 질문 113번. 자, 113번 보자. 자, X% 염산에다가 100g의 물을 넣어서 500ml 가를 만들었대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다가 또 물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반응을 시켰대. 반응을 시켜보니까 마그네슘이랑 반응을 하는데 반응 후에 0.6g의 마그네슘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3g 중에 2.4g만 반응했다는 이야기지. 그래. 그러면 나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에서는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겠지. 개수를 맞춰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3g 중에 2.4g이 반응한 다음에 0.6g이 남았으니까 근데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예요. 그러면 2.4g이라는 거는 0.1몰이 반응한다는 이야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0.1몰이 반응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있었던 HCl이 모두 반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처음에 있었던 HCl이 그럼 몇 몰이라는 얘기야? 개수비가 1대2니까 처음에 있었던 HCl은 0.2몰이었다라는 소리죠. 됐니? 그래서 결국에 생성되는 수소기체를 생각해 본다면 개수비가 1대1이니까 생성된 HCl은 0.1몰이겠죠? 그치? 이해됐니? 자, 그럼 문제 볼게 이제. 자, 먼저 기억 x를 구해보래요. 그럼 봐봐. 처음에 나에는 HCl이 0.2몰 녹아있는 용액인 거죠. 그치? 왜? 반응을 시켜보니까 HCl이 0.2몰 있었다는 걸 알아냈잖아. 그럼 마그네슘이 들어오기 전에 HCl은 0.2몰이 녹아있는 용액인데 이 녀석의 부피가 몇 밀리래요? 500ml래. 그치? 그럼 일단 나의 몰농도는 0.4 몰농도죠. 그치? 근데 이 나라는 용액은 가를 통해서 만들었어. 어떻게? 이 0.2몰이 녹아있는 가 용액인 거죠. 여기에다 물을 집어넣어서 나가된 거니까. 그럼 가는 X%인데 0.2몰이 녹아있을 거고 이 녀석의 질량이 몇 g이래요? 100g이래. 그치? 그러면 요거를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면 되겠네. 그럼 용액 질량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얘를 질량으로 고치면 되죠. 그치? 근데 HCl의 분자량은 36.5가 되네요. HCl의 분자량은 36.5죠. 그러면 0.2몰의 질량이라는 거는 7.3g이 나올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몇 프로라는 이야기예요? 가는 7.3% 용액이라는 이야기지. 즉 기억은 틀린 말이네. 이해돼요? 자, 그리고 니은 생성된 수소의 부피는 5리터래.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생성된 H2 0.1몰은 2.5리터죠. 그치? 실험 조건에서 1몰은 25리터니까. 그럼 니은 나에서 마그네슘을 넣기 전에 용액의 몰 농도는 0.4몰 농도래. 0.4몰 농도가 맞네요.
이해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질문 114번이요. 요게 마지막에서 갔네. 그림 가는 물질 A 20g이 녹아있는 A 수용액을, 그리고 나는 가 20g을 취하여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가하여 전체 부피를 1리터로 만든 걸 말하는 거래요. 이에 대한 생각 차근차근 해보자. 자, 가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 가는 물이 180, A가 20이니까 용액의 질량이 몇 g이야? 용액의 질량은 200g이죠. 근데 여기에 A가 20g 들어있으니까, 자, 요거 퍼센트가 몇 퍼센트니? 그러면은 100분의 10이 되니까 10% 용액인 거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용액 20g을 취할 거래, 일단. 그러면 200g에 20g 녹아있는 용액인데, 20g에는 과연 몇 g이 녹아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결국 10분의 1을 떠온 거니까 10분의 1만큼이 2g의 A가 녹아있는 거겠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에다가 이 20g 용액에다가 뭐 할 거래요? 물을 때려 넣어서 뭘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나를 만들었다. 됐니? 근데 나의 부피가 전체 부피 몇 리터래요? 1리터로 할 거래요. 1리터. 그럼 결국에 1000ml에 용질 A가 몇 g 녹아있다는 이야기예요? 2g이 녹아있는 용액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A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1000ml에 얘를 몰수로 표현하면 100으로 나누면 0.02몰이 녹아있는 나의 몰농도는 몇 몰농도야? 0.02몰 농도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기억. 가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10%래. 맞는 말이죠. 나 용액의 몰 농도는 0.02몰 농도래.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디귿. 가 용액 100g과 나 용액 50ml를 혼합했을 때 A는 몇 몰이냐? 이걸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 용액 100g은, 자, 절반 떠낸 거니까 용질도 절반인 10g이 들어있겠죠. 근데 가 용액에 A 10g이라는 거는, 이 10g은 결국에 몇 몰일까요? 분자량이 100이니까 0.1몰이겠죠. 그리고 나 용액은 몇 밀리래요? 500ml래요. 500ml. 500ml에는 1000ml에 0.02몰이었잖아요. 그럼 500ml에는 0.01몰이 있겠지. 그럼 결국 그렇게 혼합한 용액은 0.1몰과 0.01몰이 함께 있는 용액이니까 A는 0.11몰이 녹아있어요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우리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있으시다면 밴드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받도록 할게요. 알겠지? 밴드 채팅 기능에 몇 번 문제 모르겠어요 하면은 제가 채팅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자, 뒤로 넘겨보면 이제 원자 구조와 원자 모형이라는 새로운 단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첫 주차에 이야기했듯이 이 단원은 중요한 것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 과감하게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 단원 들어갈 겁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81페이지 보시면 주기율표와 주기적 성질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사실 이 주기율표라는 단어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주기율표 단원과 그냥 완전 똑같아요. 통합과학에 나오는 주기율표 단원과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세빈이는 저번 주에 들었었죠? 주기율표. 통합과 혹시 통합과 주기율표 수업을 안 들었다 손? 통합과 안 했어? 그래? 조금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줄 거야. 알겠지? 통합과 주기율표 수업이 뭐예요? 통합과 패스 안 했어. 1학년 했지? 그럼 알 거야. 그래서 통합과학에 나오는 주기율표 단원이랑 굉장히 유사한 단원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개념이 들어온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학 수준의 주기율표 단원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지금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쉬울 거야. 자, 주기율표 역사 부분이 있죠. 그치? 주기율표 역사. 첫 번째로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는 중요한 거는 새쌍 원소들. 여기 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새쌍 원소들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새쌍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녀석들의 원자량을 봤을 때는 나트륨의 원자량이 리튬과 칼륨 원자량의 중간값을 갖는다라는 거 이게 조금 신기했던 거죠.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에서는 원자량이 기준이 되며 이 새쌍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원자량의 중간값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바로 두 번째. 자, 뮌렌즈는 옥타브설이에요. 옥타브설. 자, 옥타브설 도레미파솔라시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쭉 나열을 해보니까 같은 음계의 위치에 나오는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였지. 그래서 이 녀석은 리튬 이 녀석은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온다. 요게 이제 뮌렌즈의 옥타브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8번째를 못 지키는 원소들이 좀 많았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자, 멘델레예프. 자, 멘델레예프는 뭘 했냐면은 최초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다.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 자, 그러면 표를 만들었으니까 가로줄, 세로줄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원소들을 나열을 했고 같은 세로줄에 있는 녀석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끔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사람 중요한 게 최초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을 예측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을 예측을 했고요. 자, 근데 한계점이 하나 있었어. 주기율이 맞지 않는 원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헬륨, 네온, 아르곤의 경우에는 주기율에 맞지가 않아서 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한계점. 자, 그러면 네 번째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굴까? 모즐리죠, 모즐리. 그럼 모즐리가 뭐 한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현대 주기율표의 기초를 만들어서. 현대 주기율표 기초.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앞에 데베라이너, 뮌렌즈,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나열할 때 원자량 순을 사용했었죠. 근데 모즐리가 원자량을 갖다 버리고 원소들을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을 하죠. 그치?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 수로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소들한테 원자 번호를 부여한 사람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현대 주기율표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현대 주기율표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 주기율표들을 암기를 했어야겠죠. 이미 외우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일단 적어놓게. 자, 얘네들은 무조건 외워놨어야 되는 녀석들인 거죠. 그치? 그래서 바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 자, 얘네들 분석하려면 뭐 해주면 돼요? 전자 배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자 배치. 껍질에다가 전자를 집어넣는 행위. 자,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1번이라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한 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는 거였죠. 원자 번호 2번 전자 2개 있으니까. 자, 리튬은 2개 하나, 베릴륨은 2개 2개, 동소는 2개 3개, 탄소는 2개 4개, 질소는 2개 5개, 산소는 2개 6개, 플로오린은 2개 7개, 네온은 2개 8개.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치? 기억해야 돼. 나트륨은 2개, 8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쭉쭉쭉쭉쭉 들어가면은 아르곤이 되면은 2개, 8개, 8개가 될 거야. 그쵸? 이해되죠? 자, 그럼 이렇게 배치했을 때 같은 가로줄에 있는 녀석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죠. 그치? 그래서 같은 가로줄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주기라고 불렀었습니다. 주기. 주기는 껍질 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요. 같은 세로줄은 뭐라고 불러요? 족이라고 부르죠.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를 할 거야. 그래서 족의 번호를 매겨본다면 1, 2, 3이 아니고 13이죠. 여기선. 그리고 14, 15, 16, 17, 18. 자, 이렇게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세로줄 녀석을 보면은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가 동일하네요. 얘도 2개고 얘도 2개, 3개, 3개, 4개, 4개, 5, 6, 7, 7, 8, 8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8족 원소. 자, 헬륨 때문에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가 다 같지는 않네요. 그치? 그렇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개로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었지요. 그치? 왜? 화학결합 해 안 해? 헬륨, 네온, 아르곤은 화학결합을 안 하는 녀석이라고 했었어. 헬륨, 네온, 아르곤 화학결합 안 한다는 이야기는 화학결합에 영향을 주는 전자인 원자과 전자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18족 원소 애들은 화학결합을 안 한다, 가능성이 없다. 즉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니?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이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부터 시작을 해서 주기율표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금속, 비금속도 사실 통합과학에 나오지만 그것부터 좀 제대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속. 자, 금속이라는 녀석들은 전기랑 열을 뭐 당연히 잘 통할 거고요. 그치? 그리고 뭐 광택이 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갖고 있는 특징이 전자를 잃기 쉬운 녀석들이지. 그치? 이거는 좀 적어야겠지요.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거.
그러면 전자를 읽기 쉬우려면은 같은 주기 원소에서 비교를 하면 리튬이랑 베릴륨 가지고 봤을 때 리튬 쪽으로 갈수록 리튬은 양성자가 3개고요. 베릴륨은 양성자가 4개지요. 그치?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양성자 수가 줄어드네요. 양성자 수가 줄어들어서 핵전하가 약해지고요. 핵전하가 약해지면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약해진다라고 했었어. 그럼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전자는 읽기 쉬울 거고요. 결국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하겠지. 그쵸?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성질은 그 성질 자체가 금속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치? 자, 그러면 또 같은 족 원소로 생각을 하면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리튬은 껍질이 2개고요. 나트륨은 껍질이 3개, 칼륨은 껍질이 4개가 되죠. 2주기, 3주기, 4주기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트륨 쪽으로 갈수록 껍질 수가 늘어나서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럼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 그러면 인력은 약해지겠지. 그러면 결국 전자는 잃어버리기 쉬울 거니까 양이온이 되기 쉬워서 금속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아시겠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금속성을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로 갈수록 금속성 커지고 요로 갈수록 금속성 커진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비금속도 얘기를 해봅시다. 비금속. 자, 비금속은 금속과 성질이 반대이므로 전자를 읽기 쉬운 게 아니라 전자를 얻기 쉽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를 생각을 또 한번 해본다면은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쪽으로 갈 때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 핵 전하량이 다시 세질 거고, 그럼 핵 전하량이 세지면 인력은 또 약해지겠죠. 인력은 약해지고요. 그러면 인력이 약해져? 인력 세져야죠. 소리 쏘기. 자, 인력은 세져야겠죠. 인력이 세지면 전자 얻기는 쉽다가 되겠지. 그럼 음이온이 되기 쉽다가 되겠지. 그럼 비금속성은 어떻게 돼야 돼? 비금속성은 커져야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같은 족 원소로 생각을 해보면 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야. 그럼 이번엔 플로린 쪽으로 올라갈수록 껍질 수가 줄어들잖아. 그쵸? 그럼 껍질 수가 줄어들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인력은 세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세진다면은 전자를 얻기는 쉽다가 되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금속성은 커진다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저쪽에다가 비금속을 또 표현을 해본다면은 요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고 요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죠. 그치?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 어디에 비금속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비금속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왼쪽에 비금속이 없니? 그건 또 아니죠. 비금속은 어디에 존재해? 여기에도 있죠.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왼쪽에 있어도. 그러니까 주기율표상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를 나누는 녀석들이 누굴까? 준금속이라는 녀석들이었죠. 준금속이라는 녀석들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네. 여기 경계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얘네가 준금속. 그러면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금속과도 비슷한 성질이 있고 비금속과도 비슷한 성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쵸? 그 중간에. 이해돼요? 그래서 이 준금속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금속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이 비금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여기 앞에 쓴 주기율표에서는 3족부터 12족까지가 빠져있네요. 근데 하지만 존재하기는 하는 거잖아. 우리한테 필요 없을 뿐. 그치? 그래서 4주기부터는 3족부터 12족까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에 어디에 속하는 거야? 금속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봤을 때는 비금속이 더 많아 보이지만 전체에서 봤을 때는 금속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 기억해줘야겠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 일단 지금 양성자수, 껍질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전자를 읽기 쉬운지 얻기 쉬운지 비교해서 금속성, 비금속성을 찾아볼 수 있었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는 통합과학 수준인 거고 우린 여기서 좀 더 나가볼 거야. 아시겠죠? 좀 더 가봅시다. 결국에 우리는 주기율표를 보고 정보를 뽑아낼 거거든. 주기율표 보고 정보를 뽑아낼 건데 정보를 뽑는 근거는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정보를 뽑아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양성자수를 비교할 거예요. 양성자수. 그리고 두 번째로 양성자수 비교가 안 된다면은 전자 껍질수를 비교할 거예요. 전자 껍질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개로도 비교가 안 된다면 전자수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이 세 개의 물리량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유효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 네 가지 물리량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원자들끼리 이온들끼리 비교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자, 먼저 유효액전화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효액전화. 첫 번째로 정의에 대하여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액전화라고 불러요. 이거를 나는 기호로는 G스타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게 유효액전화라고 표시야. 그러면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라는 게 뭐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 얘기야. 예를 들어 양성자가 있는데 리튬의 원자 핵이 가진 양성자래요. 플러스 3이 되겠죠? 리튬.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이때 나는 요 전자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A전자에 대해서만. 그럼 A전자는 플러스 3한테 잡아당겨지는 인력을 느끼고 있겠지 지금. 핵전화를 느끼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전자들이 요 A전자가 핵전화를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됐니? 땡겨감과 동시에 앞에 있는 전자들은 얘를 다시 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플러스 3의 핵전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겠죠. 즉 A가 느끼는 핵전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원자 핵이 가진 핵전화랑은 좀 다르겠지. 그걸 유효 핵전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반발력이라는 거는 이걸 책에서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요. 가려막기 효과. 네, 실제로 저 가려막기 효과가 어느 정도 강력한지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은 일반 화학에 나와,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거야. 즉, 가려막기 효과는 이렇게 밀어내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돼. 전자가 밀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유효핵전화도 이걸 이용해서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같은 주기 원소들. 그래서 리튬, 베릴륨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베릴륨 쪽으로 갈 때 양성자수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렇지? 나 이거 사용할 거예요. 양성자수는 많아지죠? 그치? 그러면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역시 어떻게 될 거야?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도 커진다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 자, 리튬 다식입니다. 리튬은 플러스 3이고요. 여기에 원자가 전자가 있지요. 그리고 앞에 두 개의 전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베릴륨은 플러스 4의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마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럼 봐봐. 가려막기 효과를 표현해 본다면 리튬이 가진 원자과 전자는 얘네 둘한테 가려막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릴륨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역시 앞에 껍질에서 가려막는 효과가 존재하겠죠. 이해돼? 근데 그 가려막는 효과가 베릴륨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것도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동일한 껍질 전자가 가려막는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요 전자를 A전자라고 하고 요 전자를 B전자라고 해볼게. 그러면 순수하게 가려막히는 정도만 따져본다면 A는 얘네들만 가려막지만 B는 얘도 가려막지. 근데 얘가 또 가려막네. 그럼 A, B 전자 중에 순수하게 가려막는 정도만 비교한다면 누가 더 많이 가려막힌 거야? B가 더 많이 가려막힌 거야. 이것 때문에. 이해돼? 근데 뭐래? 유효핵전화는 얘가 더 세게 느끼고 있을 거래요. 그 이유는 뭐래? 양성자 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가려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유효핵전화는 더 세게 느끼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일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는 크다 작다, 효과가 미비하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숫자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한 3배 정도 약해요. 약 3배, 2점 몇 배거든? 약 3배 정도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한 0.85 정도 가려막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한 0.3 정도 가려막아요. 가려막는 효과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시겠죠? 같은 껍질에서는 가려막는 효과가 미비하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양성자 하나 더 늘려볼까요? 플러스 5짜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앞에서 2개가 가려막겠지? 그치? 그리고 같은 껍질에 하나, 둘, 셋이 이렇게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느낄 거예요. 핵전하를. 그럼 이걸 방해하는 게 가려막기 효과. 자, 이렇게 가려막히고 이렇게 가려막히는 건 똑같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려막히는 것도 얘랑은 똑같죠? 근데 또 있죠. 이렇게 또 가려막히겠죠. 근데 하지만 이게 있어봤자 양성자 하나 늘어나는 게 더 센 거죠. 이해돼요? 더 많이 가려막혀도 양성자 수가 늘어나니까 그냥 유효액자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같은 족 녀석들도 비교를 해본다면은 리튬, 나트륨 가지고 보면 리튬은 껍질이 2개, 나트륨은 kop질이 3개 이렇게 되지요. 그럼 쉬워. 이것도 쉬워. 여기 전자가 느끼는 유효 액전을 비교할 거야. 근데 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찬가지로 양성자 수는 커져요. 양성자 수는 커져요. 근데 유효 핵전화도 커져요. 오케이?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세져 약해져? 약해진다라고 했었지.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자체는 약해진다라고 했었어. 근데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는 세진데 이게 살짝 역설되는 얘기 아니니?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국어적으로만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과학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참고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거는 전기력이죠. 그치? 그럼 전기력이라는 거는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의 관계에 있죠. 그쵸? 이게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인력이니까 요 전하량은 플러스, 요 전하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구할 때 요 플러스에 들어가는 요 인력 있죠? 이게 유효 핵전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유효 핵전하와 전자의 곱, 핵전하의 곱과 요 거리 제곱까지 판단했을 때 인력 크기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리튬과 나트륨을 비교를 했을 때 유효 핵전하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더 크다고. 근데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리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 값은 요 유효 핵전하의 값이 리튬이 더 작기는 하지만 리튬의 경우에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죠. 가까운 편이라서 요게 작아지면 이게 클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작더라도 이게 작아서 이게 클 수 있다는 거야. 실제 계산값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유효 핵전하 자체는 나트륨이 더 크지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나트륨이 더 작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헷갈릴까봐 항상 질문이 나왔었지만 질문이 안 나와서 내가 미리 얘기한 거야. 분명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유효액자는 더 커지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비교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효핵전하를 비교한, 즉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야 지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를 비교한 그래프를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별표 치고 그려놨으면 좋겠네. 책에 있어도. 자, 이주기원소 그래프 그려보면 이주기원소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3주기가 되면은 떨어져요. 또 증가합니다. 또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헬륨이 올라가고 수소는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네온, 나트륨, 아르곤, 네온, 아르곤, 그리고 칼륨 이렇게 되죠. 이 그래프를 꼭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볼게. 원리 다 얘기했지만 그래프에서 또 한번 써보자. 자, 리튬에서 네온 2주기 원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지네. 이유가 뭐였어?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같은 족에서도 봐봐. 리튬에서 나트륨 갈 때 유효액전하가 커지죠? 그치? 이건 또 왜 그런 거야? 이거 역시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같은 주기에서도 같은 족에서도 커져요. 알겠니? 근데 봐봐. 오늘 계속 얘기할 거야. 네온에서 나트륨 가니까 갑자기 유효액전하가 떨어졌죠. 그치? 네온은 양성자가 10개고요.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인데 양성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툭 떨어졌죠. 그치? 이 이유는 뭐냐면 껍질 수가 달라져서 그래요. 껍질 수가 달라져서. 껍질 수가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여기선. 그래서 모든 주기적 성질은 껍질 수가 달라질 때 갑자기 큰 변화가 나타나. 알겠어? 근데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해볼게. 자, 네온한테 유효액전하를 따질 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네온한테 유효액전하 따질 때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근데 나트륨의 유효액전하를 따질 때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근데 봐봐. 양성자는 하나밖에 안 늘어나죠. 양성자는 하나밖에 안 늘어나. 근데 껍질 수는 늘어났단 말이야. 훨씬 더 뒤로 간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해돼? 양성자는 하나밖에 안 늘어났어. 즉 원자핵의 핵전하량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잡아당기는 전자의 대상이 두 번째 껍질을 당기는 건데 얘는 세 번째를 당기는 거지. 그래서 핵전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더 멀리 있는 전자를 당기니까 더 유효액전하가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쭉쭉쭉쭉쭉 증가를 해서 결국에 아르곤까지 가면 네온에서 아르곤 보면은 아르곤이 유효액전하가 더 큰 거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그럼 껍질 수가 많다고 유효액전하가 무조건 작은 거야? 아니죠. 아르곤은 껍질 수가 많은데 네온보다도 크잖아. 껍질 수가 변화하는 데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결국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자핵의 핵전하랑 유효 핵전하를 비교를 해보면 원자핵의 핵전하가 크겠죠.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거잖아. 가려막혀서 전자가 느끼는 건 실제 원자핵이 가진 것보다도 더 적게 느끼는 거지. 근데 이게 같은 녀석도 있긴 있어요. 누가 같을까? 수소는 원자핵의 핵전하도 1이고요. 유효 핵전하도 1이에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없거든. 이해돼? 그래서 수소가 가진 전자는 유효 핵전하가 원자핵이 가진 핵전하랑 그냥 똑같습니다. 즉, 이 수소의 값이 1이에요. 1. 요 값이 1이야. 리튬의 값이 한 1.3 정도 돼. 1.3 정도 돼. 알겠죠? 그리고 헬륨의 값이 한 1.7 정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네. 됐니? 이해돼요? 유효핵전하 그래프 이거 꼭 암기해야 된다 얘들아. 암기해야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기는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원자 반지름은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비교했잖아.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원자 반지름 얘기해 볼게요.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그리고 원자 사이즈죠. 원자 사이즈. 원자 누가 크고 작냐? 뭐 이거 비교할 건데. 정의는 획간거리의 절반이라는 걸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죠, 이 얘기. 예를 들어 H2가 있네요. 수소. 그럼 수소 원자 두 마리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획간거리라고 얘기하겠고, 이 획간거리를 반으로 나눈 거, 요걸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겠다 이 얘기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HCl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수소 원자 하나 있고요, 여기 염소 원자가 이렇게 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의 획간거리를 재서 요 절반 때린 거, 요걸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하면 요렇게는 반지름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가 반지름이래요. 요거 반지름이라고 할까 안 할까? 정의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획간거리 절반이니? 아니죠? 그거 아니야. 무조건 획간거리의 절반만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도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같은 주기 원소를 이용하여 비교를 해본다면은, 같은 주기 원소는 리튬, 베릴륨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베릴륨 쪽으로 갈수록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핵전하가 세지겠죠? 그쵸? 핵전하가 세지면 원자 반지름은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내가 원자 핵이야. 근데 내가 쟤를 잡아당기겠지. 잡아당길 때 세게 잡아당기면 얘가 나한테 좀 가까이 오지 않을까요? 세게 잡아당기면 가까이 오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핵전하가 세면 전자를 더 세게 당기니까 원자 반지름도 작아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두 번째, 같은 족 원소로 비교를 해도 똑같아요. 리튬, 나트륨 이렇게만 비교를 해보자. 자, 리튬은 껍질이 2개고 나트륨은 껍질이 3개가 되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번엔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커진다는 이야기지. 이해돼? 즉 얘는 이만하고요, 얘는 요만하고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근데 무조건 같은 주기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야. 다른 주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규소랑 질소 요거 한번 해보자. 규소랑 질소. 자, 규소랑 질소의 반지름은 누가 크고 누가 작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3죽이죠. 3죽이 14족. 그치? 비교 기준을 하나 가지고 올 거야. 예를 들어서 같은 족의 2주기. 누굴 갖고 올 거냐면 탄소를 한번 가지고 와보자. 그러면 탄소랑 규소를 비교를 해보면
껍질 수가 얘가 더 많으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 탄소랑 질소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탄소랑 질소. 그럼 탄소랑 질소 중에는 누가 더 커요? 탄소가 더 큰 거죠. 그치? 왜? 핵전화가 얘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이 두 개를 묶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질소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게 비교 가능한 거죠. 질소랑 규소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규소가 더 큰 거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하기도 해. 근데 나는 더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도 그래프가 있겠죠. 그래프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봐봐. 자, 세로축이 반지름이고요. 가로축은 원자 번호. 그래서 이렇게 이주기원소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반지름이 감소하겠지. 이유는 반지름 감소하겠네. 이유는 왜 감소해?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감소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여기에 리튬이 있고 여기에 이제 플로린이 있는 거예요. 네온 아니에요. 원자 반지름 비교할 때는 18조 원소는 빼고 비교합니다. 알겠죠? 여기 플로린이 있어요. 그러면 리튬보단 나트륨이 크니까 나트륨을 표현하려면 리튬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나트륨 그려보면은 나트륨부터는 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트륨, 여기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네요. 이유는 뭐예요? 껍질 수가 많아서 그런 거죠. 돼요? 껍질 수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억해줘야 돼. 그럼 또 봐봐. 플로린에서 나트륨 갈 때 갑자기 훅 커지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큰 변화가 있는 건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것도 역시 껍질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지. 돼? 그래서 나는 그래프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이걸로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주기율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비교를 해보래. 그럼 먼저 A랑 B 중에는 누가 커요? A가 크죠. B랑 C 중에는 누가 커요? C가 커요. 그러면 A랑 C는 비교가 안 되죠. 그치?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쌤이 뭐 같은 거 하나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갖고 와보죠. 얘를 D라고 해서.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A랑 D 중엔 누가 커요? D가 크죠. 그러면 C랑 D 중엔 누가 커요? 또 D가 크네. 이렇게 되면 D를 이용하더라도 A, C 비교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 기억하면 되겠죠. 문제 이렇게 떴어.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놔요. 그래프죠. 그치? 그럼 얘가 A네. 그러면 얘가 B네. 그러면 얘가 C네. 이해돼? 그래프 너무 못 그렸네. 이렇게죠. 얘가 C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큰 거예요? A, 그 다음은 C, 그 다음이 B 이렇게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 중간 애들은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중간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얘네들은.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애들 있죠? 안 되는 애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프 위에 책 위아래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래프 좀 이쁘게 좀 그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벌써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자, 이제 원자랑 이온이랑 반지름을 비교해 볼 거야. 원자랑 이온이랑. 먼저 첫 번째로는 금속 원자랑 양이온을 비교를 해볼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유가 뭔지 한번 그려봅시다. 나트륨은 전자 배치가 2개, 8개, 1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근데 염소의 경우에는 염소 아니죠. 근데 나트륨 이온의 경우에는 전자 배치가 2개, 8개 이렇게 되죠. 그렇지? 왜? 이온이 될 때 유해를 하나 버릴 거니까 전자가 되면 껍질 수가 하나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껍질 수가 감소하면 반지름도 감소하는 거죠. 됐니? 그럼 이걸 문제화 시켜보면 이런 얘기네. X가 있고요. X 이온이 있는데 둘의 반지름을 비교해 봤더니 X가 반지름이 더 크대. X는 원자겠죠? 그렇다면 이 X 원자는 당연히 금속 원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보죠. 반지름이 감소했으니까. 금속은 반지름이 감소할 때,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감소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X는 금속 원자가 되는 거네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은 음이온이 되죠. 그러면 결론은 비금속이 음이온이 될 때는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염소가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고 있죠. 근데 얘가 이온이 되면은 Cl-가 되면서 2개, 8개, 8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전자 껍질 수는 변하지 않았지? 근데 뭐가 변했냐면은 마지막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늘어났어요. 전자 수가 늘어났어요. 이 말은 요 마지막 껍질에 여기에서는 7개의 전자가 서로 막 밀치고 반발하고 있겠죠. 근데 마지막 껍질에 여기 이온이 되면은 8개의 전자가 서로 밀치고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반발력의 세기를 비교한다면 여기에서 반발력이 더 세겠죠. 전자수가 많으니까. 그럼 반발이 더 심하다면은 얘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 서로 밀어내는 게 크니까. 이해돼? 그래서 전자수가 늘어나서 반발력이 세지기 때문에 반지름은 증가한다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엔 Y 원자랑 Y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했는데 Y 이온의 반지름이 크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Y라는 녀석은 비금속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보 꺼내서 사용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해 봤으니 이온과 이온끼리 비교를 해서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해 볼게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자, 등전자라는 거는 같은 등자야. 즉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들을 말하는 거고, 등전자 이온은 누가 나올 거냐면 2주기 비금속부터 3주기 금속까지로 나올 거예요. 2주기 비금속부터 3주기 금속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걔네들 누군지 써본다면은 2주기 비금속은 질소, 산소, 플로오린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3주기 금속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가지고 얘기해 볼 거야. 그럼 잘 봐봐. 질소의 전자 배치는 2개, 5개지. 그러면 얘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3개의 전자를 얻어서 8개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질소의 이온식은 3-가 되겠죠. 질화이온. 또 하나, 산소는 전자 배치해 보면은 2개, 6개죠.
얘도 안정한 이온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2개 전자 얻어서 8개 채우면서 2-가 되겠지. 그리고 플로어린은 2개 7개인데 이 녀석의 경우에도 전자 하나를 얻어서 8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지. 쭉쭉 써볼게. 나트륨도 얘는 2개, 8개, 1개죠. 근데 안정한 이온이 되면 요거 하나 버리면서 플러스가 되죠. 마그네슘은 2개, 8개, 2개인데 안정한 이온이 될 때 2개를 버리고 2 플러스가 되죠. 알루미늄도 2개, 8개, 3개죠. 근데 얘도 요 3개를 갖다 버리면서 3 플러스 이온이 되죠. 됐죠? 그러면 얘네들 전자 배치 전부 다 봐봐. 누구랑 똑같아 결국에?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죠 얘네들. 그렇죠. 얘네들이 등전자 이온이에요. 같은 등자,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들. 아시겠어요? 그럼 전자의 개수는 같기 때문에 전자 개수를 가지고는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양성자 수로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결국엔 알루미늄 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양성자 수 많아지니까 핵전하는 세지겠죠. 그럼 핵전화가 세진다면 반지름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네. 그래서 얘네들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자 반지름도 봤고 이온 반지름도 봤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도 봤어요. 이거를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마저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 질소, 산소, 나트륨,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한 번에 그려볼 거야. 봐봐. 새로 죽은 반지름이에요. 자, 일단은 산소와 플로린의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겠지. 플로린이 더 작을 거니까. 근데 나트륨이 되면은 껍질수가 늘어나니까 훅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트륨에서 마그네슘 갈 때 훅 내려가겠죠. 또 핵전화가 세지니까. 이게 원자 반지름이죠.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의 원자 반지름이에요. 이온 반지름은 산소와 플로린은 비금속이니까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감소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O2-, 여기는 F-, 여기는 Na+, 여기가 Mg+,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비금속은 반지름이 증가하네. 금속은 반지름이 감소하네. 여기 감소하는 이유는 핵전화가 약 세지기 때문인 거죠. 핵전화 세지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껍질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내려가는 이유는 양성자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내려가는 이유는 또 양성자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에 다 들어있어요. 네. 수정 테이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진 좀 네, 찍으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자, 기호로는
IE라고 쓸 거예요. IE라고 쓸 건데 정의는 뭐냐면 이온 에너지가 전자를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자핵이 이렇게 있대요. 이 원자에게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어쨌든 뭐 있대요. 그럼 여기 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전자 하나를 내가 잡아 뜯을 거예요. 오케이? 얘를 잡아 뜯는데 만약에 이 전자가 원자핵한테 강하게 붙잡혀져 있다면 잡아 뜯기 쉬워 어려워? 어렵겠죠. 근데 이 전자가 원자핵한테 약하게 붙잡혀 있다면 잡아 뜯기는 쉽겠죠. 그 개념이야. 잘 봐봐. 그러면 만약에 전자 떼기가 쉽다라고 이야기가 됐다면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죠.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이야기고 전자를 떼기가 어려웠대요. 전자를 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전자를 떼어낼 때 큰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얘기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됐니? 그러면 이 개념만 이용해서도 같은 주기 같은 족을 비교할 수 있어. 같은 주기 원소들 비교를 해보면 또 리튬 베릴륨으로 합시다. 자, 베릴륨으로 가면은 핵전화가 세지죠. 계속 똑같이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제.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핵전화가 세져요. 핵전화가 세지면 전자를 더 세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전자를 더 세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커진다. 두 번째, 같은 족 원소로 생각을 해보면 리튬, 나트륨이야. 리튬은 껍질이 2개, 나트륨은 껍질이 3개. 자, 우리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잃기 쉬워요? 리튬이야, 나트륨이야? 나트륨이 전자를 더 잃기 쉽죠. 왜? 껍질 수가 많으니까. 그쵸?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질 수가 많으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서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죠, 오히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온화 에너지 크기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건데 결국에는 뭐겠어? 또 문제 풀려면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또. 자,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같은 주기에서 커져야죠, 점점. 그치?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다시 1족, 2족, 13족, 쭉쭉쭉.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와. 일단 그럼 형태부터 봐봐. 이주기 원소들이에요. 이주기 원소들. 여기 리튬이고요.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까지. 이주기 원소들 보니까 쭉 증가를 하죠. 그치? 증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오히려 전자를 떼기 더 쉬워지는 부분. 그치? 핵전화가 더 세졌지만 전자가 더 떼기 쉬워진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핵전화가 더 세졌지만 전자를 떼기는 더 쉬워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지, 알기는. 근데 그걸 알려면 오비탈이라는 걸 알아야 설명이 가능해. 근데 우리가 오비탈을 과감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일단 암기를 해줍시다. 알겠지? 역전되는 위치가 존재하는 거야. 어디에서? 2족, 13족, 또 15족, 16족에서 역전되는 위치가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사진 찍는다고. 자, 2족, 13족, 15족, 16족 여기에서 역전이 벌어진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줘요. 알겠지? 그래서 또 봐봐. 이게 결국에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리튬이랑 나트륨을 비교해봐. 나트륨까지 떨어질 때 훅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또 뭐 때문이에요? 섞일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리튬은 위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 뒤에 3주기가 있겠죠? 그 3주기를 잘라다가 이 밑에다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 똑같은 형태로 그려지는 거야, 3주기도. 요게 3주기인 거지. 책에 표현된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만 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 떼고 연속적으로 계속 떼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원자가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얘가 몇 쪽인지 몰라. 그걸 한번 알아내 보려고 뭐 할 거냐면 전자를 떼어내 볼 거예요. 잘 봐봐. 자, A라는 원자가 이렇게 3주기라는 원자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전자를 한 마리 내가 잡아 뜯을 겁니다. 이 전자를 잡아 뜯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배운 이온화 에너지죠. 근데 하나만 떼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떼본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걸 떼고 이어서 여기 있는 전자도 마저 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온화 에너지야. 헷갈리겠죠? 그치? 그래서 번호를 매길게요. 제1 이온화 에너지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러면 제1과 제2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같은 원자 내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자, 요 전자를 잡아 뜯을 때는 같은 껍질에 이 전자가 있죠. 근데 같은 껍질에서도 반발력은 존재한다 그랬었잖아. 그러면 얘를 뜯을 때 이 녀석이 얘를 밀어주겠지. 살짝 톡 밀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얘를 잡아 뜯는 거는 좀 생각보다 손쉽게 뜯어지겠지. 근데 이제 얘를 잡아 뜯을 거야, 연속적으로. 이게 없어요, 이제 얘가. 얘가 없어. 그러면 얘를 잡아 뜯을 때 도와줄 새끼가 있어, 없어? 없네요. 도와줄 새끼가 없으니까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제1에서 제2로 갈 때, 이게 커지는 이유는 전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전자를 하나 더 떼볼 거야. 근데 더 떼보니까
갑자기 세 번째 전자를 뜯을 때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갭이 너무 심한 거야. 갭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럼 갭이 이렇게 심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요 얘기죠. 간단하게 보면 세 번째 전자를 뜯을 때 매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매우 힘들어졌을까? 갑자기 큰 변화가 있을 때 껍질수가 변하는 거라고. 즉 앞에서 떼어낸 두 개의 전자는 세 번째 껍질에서 떼어낸 게 맞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다음 전자를 뜯을 때는 두 번째 껍질에서 뜯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경우에는 더 가까이 있으니까 핵에 더 세게 붙잡혀 있겠죠. 즉 유효 핵전하가 얘네들보단 얘가 더 크겠지. 유효 핵전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를 잡아뜯을 때 더 많은 양의 힘이 필요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거지. 훨씬 더 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전자를 뜯을 때는 껍질 수가 변했다가 된다는 얘기죠. 됐니?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할 때 A라는 원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 근데 전자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떼어 보니까 갑자기 세 번째 전자를 뜯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다라는 소리는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떼어냈던 두 개의 전자가 현재 A라는 원자에서 원자과 전자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A라는 원소는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알 수 있죠. A라는 원소는 몇 족 원소예요? 2족 원소죠. 껍질수가 3개니까 마그네슘이었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럼 연습 한번 해봐봐. 자, 어떤 원소한테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제3, 제4 이온화 에너지를 보고 비교를 해봤더니 크기 차이가 요렇게 차이가 난 거야. 제1과 제2에서 크기 차이가 심했대. 원자과 전자가 하나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돼? 그럼 요렇게 된다면 이 원소는 몇 족 원소가 되는 거예요? 1족 원소가 되는 거겠지. 한 번 더. 그럼 제1, 제2, 제3, 제4에서 여기에서 차이가 심하게 나세요. 그럼 이 녀석은 3개를 떼고 네 번째에서 힘들어졌다. 여기서 껍질이 바뀐 거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3개네요. 몇 족 원소라는 이야기예요? 3족이 아니고 13족 원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자, 첫 번째 전자 뗄 때 100이 필요했대요. 두 번째 전자 뗄 때 200이 필요했대요. 세 번째 전자 뗄 때 2000이 필요했대요. 이게 차이가 심한 거죠. 네 번째 전자 뗄 때 2500이 필요했대요. 여기서 차이가 심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일단 몇 족 원소예요? 2족 원소죠. 2족 원소.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그래. 이 원소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는 몇일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2족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2개 떼어내야겠죠. 그럼 첫 번째 전자 떼어낼 때 100 필요했겠죠? 두 번째 떼어낼 때 200 필요했겠죠? 최소한 이 원소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최소한 에너지는 얼마예요? 300은 있어야지 이 원소를 안정하게 이온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죠. 원소들마다의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예요. 그러면 각각 제2 이온화 에너지를 원소들끼리 비교한다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몇 족 원소가 제일 클까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녀석은 당연히 몇 족이겠어? 1족이겠지. 그치?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각각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요. 리튬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큽니다. 제1은 이만한데 제2가 이만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제1보다는 제2 에너지가 훅 크죠. 그치? 근데 보면은 1쪽 원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크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봐봐. 자, 역전되는 위치를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죠. 그치?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이랑 붕소 중에 제2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커? 붕소가 더 커요, 여전히. 여기선 이제 원 상태로 돌아왔죠. 근데 대신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되는 위치가 어디에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죠. 13, 14에서. 13, 14에서. 그리고 자, 15, 16 질소 산소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더 컸죠. 근데 질소와 산소의 제2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커요. 다시 돌아왔죠.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역전되는 건 어디서 역전되는 거예요? 16, 17에서 역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소와 플로오린의 제1 이온화 에너지는 플로오린이 커요. 근데 산소와 플로오린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가 커요? 산소가 더 커요. 쉽게 생각하면 요 그래프의 형태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온 거죠. 한 칸씩.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앞으로 한 칸씩 온 거죠. 됐니?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요 그래프의 형태를 기억해 놓고 만약에 문제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시키는 거야.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시킨다면은 여기가 1쪽이 아니라 몇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2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2, 13, 14, 15, 16, 17, 18, 1이 되는 거지. 그래프의 형태는 똑같아.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1쪽이 되는 거지 이제. 이해돼요? 만약에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똑같이 그려놓고 여기가 몇 쪽이 되는 거예요? 13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즉 전자를 하나씩 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한 칸씩 앞으로 당겨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니? 이게 전체 그래프고요. 팁은 형태는 똑같다는 거야. 스타트가 누군지만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돼? 근데 얘들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제1에 비하여 제2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문제가 나오면은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 나오기야 하겠지만은 어디에서 자주 나오는지 알면 좋겠죠? 분명히 여기에서 자주 나오지 않을까? 2부터 14 사이에 그리고 15부터 17 사이에 여기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 부분만 잘라서 기억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요거예요. 그렇죠. 2, 13, 14 2, 13, 14 근데 요거는 제1 이온화 에너지고 요건 제2 이온화 에너지 15, 16, 17 제1 이온화 에너지죠. 그치? 제1? 아니 맞아 15, 16, 17 그리고 여기는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15, 16, 17이 되는 거지. 이해돼? 어디 그린 거냐면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그린 거야.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그린 거야. 네? 이해돼? 그래서 이 단락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니? 자, 그래서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까지 하면은 우리가 주기자석이 다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독립적으로 나오지 않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다 복합적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래프를 기억하는 게 제일 좋겠지.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숙제는 우리가 앞부분을 싹 다 날리고 왔기 때문에 좀 줄여드릴 거예요. 93페이지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93페이지까지. 아시겠죠? 93페이지까지 하고 채점까지 해서 다음 주에 이쁘게 오시면 되겠네요. 됐죠? 일단은보다 확실히 근데 좀 문제는 쉬울 거야. 알겠지? 그래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